국내 첫 확진자 발생 74일 만에 누적 환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정부 성모병원에 관련된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유재복 기자와 함께 국내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재복 기자. 네.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74일 만에 이제 환자가 10,000명을 넘었는데요. 네. 그래프를 보면 완만한 증가 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기울기는 한때 상당히 가팔랐다가 지금은 예. 좀 이제 꺾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예. 최근에는 10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 그 수치상으로는 세 가지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예. 전 세계 확진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네. 국내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이 그 신천지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예. 어제 9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 내일은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 뭐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든가 몇 개 그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추세를 정리해 드리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크진 않지만 조그만 규모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지역은 서울 수도권 아니면 대구 경북 이렇게 국한돼 있다는 것. 아.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 비율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유입만 잘 차단하면 좀 하향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국내는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생활 방역의 형태로 좀 바뀌고 나서도 안정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예. 해외 유입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그 시점쯤에는 이제 완연한 하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유재복 기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뭐 차별화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국내 발생은 뭐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또 뭐 교회 이런 등의 이제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예.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천지 대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이제 일환으로 또 이제 고위험 전수조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이제 발생들만 조금씩 나타나고 그 외에 지역사회의 발생이 이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예.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예. 그 대구 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요양병원 또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지금 그 제2미주병원하고 대실요양병원이 이 건물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요. 첫 발생부터 시간도 꽤 지났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대부분 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직 지금 대구 특히 경북 지역은 며칠 전부터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건 예. 다행인 것 같고요. 예. 대구 지역은 아마 이 정도의 발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 선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대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가 또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제2미주병원에서 22명이 이제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네. 대실 요양병원에서 시작해서 제2미주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미주병원이 약 일주일 전쯤에 약 280명 전수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네. 그 진행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2미주병원은 그 3차 전수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환자와 종사자 1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 3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음성이 나왔더라도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실요양병원도 36명을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또 몇몇이 확진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그 검사는 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 성모병원인데요. 네네. 여기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의정부 성모병원은 아마 조만간 YTN도 보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환자들 관리에 약간 허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과 병원 외 감염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원내 감염이 17건이고 원외 감염이 15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감염이라는 것은 의정부 성모병원 내에 환자, 의사, 간호사, 간병인, 환경미화원 예. 그래서 층수를 망라하고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온 8층, 7층, 4층, 6층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원외 감염은 거기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을 하거나 또는 뭐 종사자들이 어디 예를 들자면 무슨 그 철원군에 그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욕 시설에 가서 거기서만 3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외 감염이 계속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전체 환자들은 상당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목욕탕 이야기가 앞서 나왔습니다. 목욕탕은 사실 좀 덥고 습한 환경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약하게 약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이제 전파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목욕탕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은 맞습니다. 예.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위에서는 한 5일을 생존할 수 있는데 예. 고온다습한 환경, 뭐 구리 이런 데 위에서는 뭐 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거지 뭐 4시간이면 사실 접촉 감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고요. 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뭐 그 다수의 시설과 그 유행이 일어났던 다수의 시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환경에서 예. 사람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비말이나 이런 접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안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제 다만 환경적인 요건이 뭐 그 바이러스 생존에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차이만 있지 그 안에서도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유재복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32명의 환자 가운데 17건은 내부에서 병원 내부에서 그리고 15건은 병원 밖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시급히 필요한 방역은 뭐가 있을까요? 뭐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접촉자 조사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역 당국에서의 감염 인지가 늦었다는 거거든요. 그 병원 내에서 이제 감염됐을 때 주로 이제 초기에 발생했다면 병원 내 환자만 주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퇴원한 환자의 2차, 3차 감염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병원 감염이 시작됐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폭넓게 접촉자 조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숨어 있는 환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또 확산을 하다 보면 감염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지금까지는 8층에 있는 75세 환자, 사망한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에 앞서서 더 확진 판정을 일찍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오늘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죠. 앞서서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 일자는 이 75살 환자가 29일 지난달 29일에 나와서 제일 빠른데 네. 증상을 먼저 보였던 환자가 4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4명 중에 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고요. 네. 만약에 증상이 그렇게 앞서서 있었다면 그 전에 퇴원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그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원내에서는 이미 예. 전수조사가 다 끝났고요. 예. 그래서 원내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외에 바깥에서 2차, 3차 감염들이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감염 경로를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75살 그 환자가 초발 환자였다면 거기서부터 역학을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증상을 먼저 보인 환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예. 그 역학 조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감염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요거 2가지가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네.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정상 진료를
할 예정인데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환자가 나오면 아마 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신박사 예. 그래서 좀 예, 전문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정상 진료를 하기로 일단 정했는데 물론 내일 모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역학조사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증상이 생기기 좀 뭐 한 이틀 전서부터 감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예. 실제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지금 병원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말 동안에 역학조사들을 좀 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워낙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 주말 동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워크스루가 잠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 사례의 거의 70%가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은 그 하루에 한 1,500명, 1,6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감염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이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1,몇백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규모의 검사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 바로 이제 잠실 운동장을 찾은 것 같고요. 네. 잠실 운동장에서는 선별 진료소가 3곳 설치됐는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시가 잠실 운동장을 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차량 이동형 그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방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올림픽대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올 때 그렇게 그 동선이 복잡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이동식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때 아주 좋죠. 예. 바이러스가 따로 이제 소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곳에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음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서울 시민이 입국한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을 보이게 되면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만 이쪽으로 오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택시가 있고요. 이게 특별 그 수송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택시는 그 앞뒤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하고 뒤에 손님이 거기에 비닐 칸막이를 이렇게 치워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손님을 모시고요. 공항버스도 지금 8대를 준비했는데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방호복을 입고 그 고글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염이 안 되도록. 그리고 버스는 계속해서 공항에서 가보면 계속 그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항에서 물론 자차도 가능하고요. 공항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차량들이 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차량을 타고 그러니까 각 구청의 차량이겠죠. 그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군요. 일반 대중교통은 공항서부터 아예 접근이 차단돼 있습니다. 예. 네. 신상섭 전문의님, 이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무증상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하는 이유는 무증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다시 검사하면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뭐 물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들어올 때 증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단이 늦게 됐을 때는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뭐 진단을 빨리 시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뭐 아까 뭐 몇몇 우려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잘 담보한 상태에서의 조기 진단을 위한 이런 선별 검사들은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검사를 할 때 이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검사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네. 다 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주변에 뭐 청와대 뭐 청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시는 분들 그 뒤에 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예.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 아니냐, 뭐 식당을 가는 거 아니냐, 뭐 뭘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동선이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그건 공항에서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모든 들어오는 그 지자체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그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도 가보면 전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인들과 접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뭐 지금 그런 것 조치들이 잘 취해진다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뭐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아니 그 외 지역은 이제 전부 다 자가격리는 하지만 이제 전수 조사를 그 방역 당국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들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절히만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후인가요? 저희 대구에서 의사 한 명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는데 오늘 네. 보니까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달 19일에 확진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증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오전에 사망을 했는데 경북대에 입원했던 60살 내과 의사입니다. 네. 이 의사는 2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달 반 전에 진료 도중에 그 확진 환자하고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 건데 3월 18일,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에 근육통으로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확진 판정이 났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에크모 치료도 받았고 최근에 심장마비가 와서 스텐스 시술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고, 근데 중앙 방역 그 당국에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 사인이 코로나19인지는 직접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네. 그 사망을 진단한 대구의 주치의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임상위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좀 더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의료진 중에선 처음으로 사망 환자가 발생한 건데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의료진 입장에선 좀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로 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이제 발생했을 때 사실 이제 뭐 방역 당국에서 이제 뭐 확진자에 대한 뭐 감염 경로 찾고 접촉자 조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에서 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분들도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료진 감염이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뭐 응급실이나 병원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환자가 봐야 되는 환자들이 또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일부 나라들은 지금 뭐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마스크나 방호복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진을 잘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병원이 보호가 되고 환자들이 보호가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유재복 기자, 긴급 네네. 재난지원금 기준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달이죠. 지난달 보험료가 네, 이제 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주는 것은 재난 기본소득이죠. 그럼 100%를 다 주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중앙 정부가 주는 것은 70%만 주기 때문에 그냥 재난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70%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주지 않을 30%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제일 예. 좋은 건 소득인데 이 소득 부분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소득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70%를 고르게 된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의 97%가 이 건강보험에 우리나라는 가입돼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료만 딱 열어보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70%를 딱 자르면 됩니다. 아주 예. 편하죠.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예. 네. 지금 이제 이거는 기준표인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후보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다른 방식들은 건강보험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한 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보장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잘 돼 있는데 여기서 70%를 가리려는데 2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확인 방법인데요. 네. 대법원 4인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를 압박으로 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 이하를 내셨으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 보시면 뭐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 혼합이 있는데 직장 가입자는 이제 직장에서 내는 것이고요. 지역 가입자는 이제 스스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것이고 혼합은 한 명은 직장 다니고 한 명은 그 자영업을 한다. 이러면 이제 혼합입니다. 그런데 예. 다 보시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한 25만 원 안팎 정도를 내시면은 그 예. 이하는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인 가구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60, 8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죠. 예.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부도 사례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지금 뭐 질문을 받고 기준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사례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가진 4인 가구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내는 그 의료 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23만 7천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경우가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 가입자고 아내는 자영업을 해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이걸 2명을 이제- 가진 4인 네. 가구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합이라고 해서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명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한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이제 내는 거거든요. 예. 합하면 됩니다. 합해서 24만 2,715원의 기준에 높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예.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다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다 지역 가입자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역 가입자에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직장하고 마찬가지로요. 두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기준 금액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예, 가족 구성원의 기준도 정부가 내놨는데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 또 민법상 가족이 아닌 뭐 주민등록부 등재 동거인의 경우도 다른 가구로 판단을 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그건 내놨고요. 뭐 당연히 법상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건 다른 가구로 하시면 될 거고요. 예.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 명세서에 보면 그 전달에 냈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보험금을 이제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제 추경 예산 국회 네. 통과하고 나서 이제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5월 이후가 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선거 끝나고 2차 추경이 된 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보완 대책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예, 네. 뭐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득이 있는데 소득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집이 열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직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제 그런 방안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얘기가 아직도 오늘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만간 나오는데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소득이 없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저 지원을 받을 필요가 별로 예.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또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천시를 제가 예를 들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요. 경기도 포천시는 1인당 4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예.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을 우선 포천시에서 받습니다. 예. 경기도가 한 명에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으니까 40만 원을 또 받죠. 그럼 이제 200만 원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조건에 맞는다면 정부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중앙정부 몫이 80%입니다. 예. 그래서 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분은 모든 조건,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조건을 맞춘다면 280만 원을 한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예. 것이죠. 네. 그래서 중복 지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엽 전문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계속 되고 있고요. 5일 날 그러니까 모레 이제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고강도 거리두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지속되는 게 낫겠다고 보시는 거죠? 방역의 견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집단 발병 확률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예.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영위하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생활 방역 형태의 그런 이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예정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이제 뭐 정부 방역 당국과 이제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은 좀 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내일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복 기자,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100%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예. 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에 무자르듯이 뭐 오늘까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는 생활 방역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유재복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